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졌고, 제가 그 소식을 말하자마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나가서 담배를 피우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단 한 번도 저와 같이 산부인과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후 아이를 낳았고 시어머님이 아들이라며 기뻐하자 형제들 중 제일 떨어지는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시어른들께 칭찬을 듣고 기분이 업되어서는 그제야 기뻐하더군요. 전 정말 기분 썩었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조리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면 딱 좋을 한마디로 쓰레기 집이었습니다. 친정엄마와 저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눕혀서 집을 청소했고요. 남편은 머쓱해했지만 별로 미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기저귀를 뗄 때까지 기저귀를 한 번 갈아준 적 없고요. 제가 사방팔방 집을 굴러다니며 아이 오일을 발라줄 때도 남편은 집안일을 조금 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친정 아버지 뻘인 담당 선생님께서 막 화를 내시며 남편에게 전화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 변명은 류머티즘이었습니다. 류머티즘은 딱 안 죽을 만큼 관절이 아픈 병입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슈퍼에서 배달해주는 생수가 무겁다며 현관 앞에 배달된 걸 들어서 집에 들이지도 않고 깡충깡충 넘어서 다녔고요. 쓰레기는 냄새나서 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평소에 그걸 다 하는 저는 뭡니까? 무슨 종인가요? 결혼생활 10년 동안 남편이 꼬박꼬박 월급 가져다 준 건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동안 월급이 밀려 있었고요. 남편이 노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밀려서 안 나오는 거라서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타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쳐서 생활을 하고 저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에서 보조가 잘못하는 바람에 남편의 밀린 월급에 매일 걸려오는 카드회사의 빚 도축 전화로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월급도 없이 아이 키워가며 저축한 돈을 카드빚 갚는 데 쓰라며 남편의 두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 하는 그 바쁜 와중에 남편의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 속은 오죽하랴 싶어서 돈도 지갑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우와의 술자리에서 자신이 집에서 얼마나 눈칫밥을 먹는지 하소연했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점심은 언제나 김치볶음밥이라며 시누이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없는 형편에 제가 좀 아끼느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김치볶음밥을 주면서 저는 다른 거 먹었을까요? 남편의 말에 신우는 어이없어 하면서 넌 눈칫밥을 먹어도 싸다 라고 제 편을 들어주긴 했었지만 그 와중에 밥 타령하고 눈치 타령이나 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밝을 때 하면 보니가 마주칠까봐 과일, 전 다들 붙여나가는 제게 남편은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를 한 적이 없었고요. 제가 3시간 동안 전단지를 붙이는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자신이 먹은 것 하나 치워주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더이다. 그렇게 펑펑 놀다가 이것저것 사업이라는 걸 해본다며 집에 전세금을 빼서 가게를 시작했죠. 그 때문에 저희는 싼 집을 찾아서 경기도 외곽에 월세집을 전전했습니다. 저는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남편은 2년 만에 가게를 접으면서 돈도 다 날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게 미안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안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아니더군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는 남편에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1년 쉬고 나서는 나는 하루도 일을 안 한 적이 없다. 당신은 자기 아내를 이리 고생을 시키면서도 어디 미안한 게 하나도 없느냐. 부부라는 것이 서로 어렵게 살더라도 서로 다독여주며 마음을 알아주면 그걸로 행복한 일인데 당신은 어찌 이리 일방적으로 내게 가혹하냐. 난 당신의 아내이지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부모가 아니다. 그러니 각자 길로 가자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앞으론 잘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3개월가량은 남편이 정말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또 남편은 다행히 직장을 구했고요. 그런데 월급 통장을 제게 주지 않는 거예요. 또 남몰래 보증선 건 아닌지 욱하는 마음에 통장 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은 제가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서 더욱더 통장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제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드니 몸도 망가지더라고요. 병원에 가니 유방암 소견도 나와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가슴을 찌르는 듯 아파서 또다시 병원을 갔더니 화병이라고 하더군요. 어떨 때는 귀도 잘 안 들려서 초인종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종종 있었고요. 젊은 제가 대낮에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더군요. 메니에르병은 급성 현기증을 일으키는 귀의 질환이랍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저는 일을 더 하기가 힘들어서 수입이 없고 남편도 월급을 안 주는 상황에서 아이 태권도 도장도 못 보냈고요. 급식비도 밀 지경이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그래도 월급은 주어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 남편이란 인간은 자기가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니 월급을 줄 이유가 없다며 엄마께 얘기하더군요. 남편 놈은 월급을 제 혼자 다 쓰는 재미에 푹 빠져 몇십만 원짜리 와인을 거실에서 홀짝거리고 생활비 주는 건 10원 하나 없더군요. 하루는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왔는데 강남의 와인바를 들락거리고 있더라고요. 300만 원이 넘는 카메라를 2대나 사들이고 일주일에 2번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 저와 냉랭하다는 이유 때문인지 아이와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성격이 소심한 편입니다. 겁도 많고요. 사교성이 좋지 못합니다. 자신이 먼저 제게 어떻게 하자고 말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집에 들락거릴 거면 아이에게 상처다. 그러니 나가 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인간은 제가 그렇게 말하기를 기다렸나 봐요. 바로 집 구하게 저더러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월세 사는 주제에 아내에게 집을 구한다고 돈을 달라니 저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살아야 아이도 산다는 생각 하나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신용불량 상태라 집과 자동차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김에 혹시 몰라 휴대폰을 보니 깊은 관계로 보이는 여자 사진이 뜨더군요.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남편이 웬일로 휴대폰을 잠그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 제가 보라고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구할 돈을 받아내려는 속내가 보였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사진을 봤는데도 저는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남편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나 봅니다. 부동산에 내어놓은 집은 금방 나갔고 저는 남편의 간단한 짐을 챙겨서 라면 박스에 담아 경비실에 맡겨둔 채 아이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한 뒤에 시어머님께 전화로 정황을 말씀드리고 남편과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거 후 남편은 4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나름 한다고 했던 신우들에게도 연락이 없었고요. 빠듯하지만 시어머님이 아파서 어려울 때 다른 형제들 10만 원씩 낼 때 저는 100만 원을 보태는 식으로 나름 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신랑도 신랑이지만 신우들 태도에 더 상처가 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팔도 안으로 굽는다는데 누나들이야 나 아니고 동생이 불쌍하니 그러겠지. 뭐라고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하지 않는 게 나름 나를 배려하는 거겠지 하며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중간중간 남동생이 남편의 소식을 인터넷으로 찾았다면서 알려주는데 남편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먹은 것들과 소감 등을 300만 원이 넘는 그 카메라에 담아 블로그에 올렸다는군요.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 찍어 올린 사진을 우연히 보았는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그 정도로 싫어하고 있을 줄이야 저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남편과 별거하는 동안 2년 정도는 초인종 소리에도 놀랐고요. 남편과 닮은 사람만 봐도 화들짝 놀랐는데요. 그래도 세월이 약인지 어떤지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잦아들더라고요.
사고 치는 사람이 없으니 저는 아이와 함께 알뜰히 절약하며 생활하고 많지는 않지만 저축도 나름 하고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안 보고 산 지 4년 뒤 아이의 생일날 남편은 장모님인 저희 엄마에게 아이 선물을 사려고 해도 얼마나 아이가 컸는지 몰라 준비했다며 상품권을 주더랍니다. 연락을 하려 해도 제가 무서워서 연락을 못했다고요. 남편이 아이와 연락을 하면 제가 아이를 들들 볶았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남편은 늘 그런 식입니다. 자신의 탓을 하기 전에 상대 탓을 먼저 하죠. 한 예로 남편이 자신이 어릴 때 공부를 안 한 이유가 자기 형님 때문이랍니다. 형님이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하지만 남편과 저희 사이가 어찌 되었든 간에 아이에겐 엄마도 중요하지만 아빠 역할도 분명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몇 달 뒤에 남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고 아이는 아빠를 보기 원한다. 아이는 아빠한테 나쁜 마음이 없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이를 만나줬으면 한다. 남편은 아이와 만나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여행도 가고 극장에 데려가서 영화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란 존재는 제게 없어진 지 오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저 다음으로 아이를 낳게 된 존재가 있음에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이도 아빠를 만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남편이 그렇게 쭉 아이와 연락을 하길 바랬던 건 제 욕심이었을까요? 남편은 자기가 원할 때만 아이와 연락을 하고 좀 더 아이가 아빠 생각이 날 수 있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생일,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등의 날에는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남편이란 인간 때문에 이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아이까지도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역시나 인간이란 변하지 않더군요. 마침내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도 남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하고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 때문은 아니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고 배우자라는 존재는 서로 함께 손잡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인데 진정한 동반자라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나누고 공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바랬었나 봅니다. 이번에 시댁과 크게 한판 했는데요. 아주네가 가만히 참고 지냈더니 엄청 만만했나 봐요. 이번 기회에 반듯하게 다시 잡았어요. 신혼 초부터 다방면에 하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어찌되었던 선을 잘 지켰거든요. 그러다가 신우가 결혼하면서부터 돌변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 다 빼고 요점만 말하면 신우는 아이가 넷입니다. 둘째, 셋째가 쌍둥이고요. 최근엔 막내딸까지 낳아서 다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대학도 안 나오고 얼굴도 그렇고 솔직히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이 넷을 낳고 나니 이런 벼슬이 없더군요. 어른들이 볼 때마다 칭찬을 합니다. 고생이 많다, 대단하다, 힘들어서 어쩌냐 하면서요. 하다 나중에는 애국자라고까지 하더군요. 애국자는 무슨 애국가 4절까지 다 기억도 못할 사람인데요. 문제는 지가 넷을 낳아놓고 키우면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했을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에게 아이를 맡겨놓았습니다. 숫자가 많으니 그걸 또 나눠서 맡겼다가 나중에 퇴근할 때 학원버스처럼 애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태워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쌍둥이를 맡고 계시고요. 신우의 시댁에서 첫째를 봐주고요. 마지막 막내를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뭔가 했습니다. 신우 나이는 올해로 35살, 결혼은 저보다 1년 늦게 했는데 아이는 먼저 낳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속도 위반해서 결혼식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신우의 첫째가 7살, 쌍둥이가 5살, 그리고 막내가 3살입니다. 2년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줄줄이 낳았죠. 첫애는 낳자마자 신우이 시댁에서 키워줬고요. 쌍둥이는 저희 시어머니 몫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하시던데 신우가 떡하니 아이 둘을 데리고 왔으니 그냥 사색이 되시더군요.
그때 속으로 엄청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길래 이번엔 어디로 보내는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자기가 무조건 키우겠지 싶었는데 그걸 저에게 보내더군요. 당연히 무조건 저는 반대했습니다. 미쳤다고 그걸 받아와서 키웁니까? 애 키운 공은 없다고 옛 우리 선조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하러 하나요? 어느새 남편이 저에게 신우 이야기를 하더군요. 많이 힘들어한다 어쩐다 하면서요. 아이가 넷이다 잠도 잘 못 잔다 라길래 순간 혈압이 팍 오르면서 그때 젖병을 씻고 있었거든요. 씻다 말고 곧바로 던졌습니다. 절대 봐줄 생각 없다고 만약에 신우 아이를 집에 데려오면 내가 나간다고 했어요. 신우는 아이를 넷이나 낳아놓고서도 죽어도 다니던 직장은 포기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대단한 직장도 아니고 신발 가게에서 일해요. 친구가 운영하는 신발 가게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려고 나가는 거죠. 신우는 그렇다 치고 제가 시댁에서 그나마 믿고 의지했던 단 한 사람이 시아버님이신데요. 근데 아버님까지 저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은 남편 때문에 한 게 맞지만 결혼하고부터는 시아버님 때문에 참고 살았거든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늘 감사했고요. 신우 막내 아이는 결국 시아버님이 떠맡게 됐었거든요. 그것도 참 웃겨요. 그게 결국 친정의 지자식 3명을 맡긴다는 건데 정말 뻔뻔한 거죠. 저도 뭐 속이 편하겠습니까?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이가 귀엽다 이쁘다 하는 것도 길어야 반나절이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시아버님이 맡은 지 딱 보름 지났을 때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은퇴 전에 법무사를 하셨거든요. 아는 지인분이 이번에 법인을 만드는데 정관인가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도와주기로 했다고 길어야 일주일이면 끝나니 저보고 부탁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번에 일 도와주면 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그걸 몽땅 저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지인 부탁이라 거절도 못한다고 도와달라셨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시아버님까지 제 뒤통수를 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믿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웃긴 건 갑자기 시아버님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하셨어요. 일을 계속 봐달라고 했다며 나가기로 하셨다네요. 아버님 취직은 취직이고 애 봐주는 건 다른 문제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아버님께 취직하셔서 축하드린다고 그런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다음날 아버님이 또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이게 뭔가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끝난 건데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자동 연장이 되어 있더군요. 저희 시댁의 보육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신우가 아침에 신우 아이들을 태워서 한 바퀴 돌아요. 시댁에 첫째 내려주고 곧장 친정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저희 시부모님이 쌍둥이와 막내를 받았다가 아버님이 그 막내를 안고 저희 집으로 오십니다. 무슨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기분이 나빴던 건 아이를 봐주면서 정말 단 한 번도 신우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화낼 사람도 없죠. 첫날엔 할 수 없이 받았는데 다음날 말했어요. 이렇게 아이를 계속 받을 수가 없다고. 저도 2살짜리, 4살짜리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여유가 없다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화를 내더군요. 그때 돈까지 다 줬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되냐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당했구나 싶었네요. 돈 이야기까지 하시자 저도 솔직히 너무 치사해서 그 돈 다시 돌려드린다고 싫다고 잘랐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돈 안 줘도 되니까 잠시만 맡기자며 보름은 더 봐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총 3주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아버님이 주신 돈이 50만 원이라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돈 50만 원 받아다가 곧바로 무선 청소기 하나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딱 2주만 더 봐주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일주일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솔직히 신우 막내가 워낙 순해서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아들만 둘인데 신우이 막내는 딸이라 더 이쁘기도 하고 제가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돌볼 때 귀찮은 건 없었어요. 문제는 억울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일주일 뒤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신우가 시댁으로 안 가고 곧장 저희 집으로 오더군요. 그러다가 아이 셋을 안고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아이를 볼 수가 없어서 그렇다네요. 저보고 당분간 보라고 세상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황당해서 입 벌리고 듣다가 턱 빠질 뻔했어요. 그래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물어봤거든요. 내가 왜 신우 아이를 봐야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울 아빠가 언니한테 돈 줬다면서요. 이러는 겁니다. 그때 정신이 아찔하더군요. 돈 50만 원에 완전히 제대로 물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막내 몫이라고 쌍둥이는 안 된다고 현관에서 실랑이를 했습니다. 남편까지 나서서 말리더군요. 아침부터 왜 그러냐면서요. 제가 아주 살벌하게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신우랑 나 사이에서 무게중심 잘못 잡으면 그대로 평생 큰일 날 줄 알아? 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 움찔하더니 신우 보고 쌍둥이를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5을 무슨 수로 한 사람이 보냐고 신우를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아 몰라 그럼 직접 데리고 가던가 하더니 그냥 혼자 휙 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때 머리채라도 잡아다가 묶어야 했는데 어찌나 빠르게 나가던지 결국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편으로 쌍둥이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사람이 없네요. 빈집이더군요. 어머님은 허리가 아프시다고 나 몰라 하셨고요. 아버님은 은퇴를 하자마자 바로 복직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집엔 아이가 5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하루 저희 집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반차까지 쓰고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도 아이 5은 도저히 불가능하더군요. 그날 저녁에 저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제 아이 볼 일 없다고, 아침에 오셔도 문 여는 일 없다고 했어요. 문자로 싹 돌렸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신우이 승합차가 시댁으로 갔고요. 저희 집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부모님이 저를 원망하시더라고요. 아이 보기 힘들다 어쩐다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결국 시아버님이 저에게 짜증을 내더군요. 어차피 집에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냐면서요. 결국 저는 아픈 시어머니 고생시킨 못된 며느리가 되었더라고요. 시아버지 일도 못하게 하는 아주 성가신 며느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작정했습니다. 다음날 시누이 승합차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신우는 아주 당당하게 아이 셋을 놓고 곧바로 가버렸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우 아이 셋을 데리고 신우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싹 다 데리고 갔어요. 신우의 내남매가 눈물의 상봉을 했었죠. 물론 저도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업주부라고 무시하던데 동네 엄마들 인맥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동네 엄마들한테 신우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의 실시간으로 했거든요. 저희 집에 쌍둥이 놓고 간 것도 말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엄마들끼리 저희 신우 욕을 하는데 아주 대단했습니다. 워낙에 엄청난 말들이 많아서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그 중에 가장 신선했던 게 이빨을 싹 다 뽑아버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을 뽑냐고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참신했습니다. 이빨도 없이 평생 이유식만 처먹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거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배꼽을 잡았습니다. 신우가 아이 보는 일을 점점 저에게 다 맡기려고 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베란다로 달려가서 박스들을 찾아봤어요. 저번에 시어머님이 보내주신 시금치 상자가 있는데 그게 신우가 갖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우네 시댁에서 보내준 건데 그걸 제가 받았어요. 거기에 신우네 시댁 주소가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곧바로 동네 아줌마들 단체 채팅방에 이야기해서 다음날 저희 집에 엄마들 5명이 왔습니다. 아이까지 해서 13명이 온 거예요. 다들 무슨 그런 정신 빠진 사람이 있냐면서 난리도 아니었고요. 저는 엄마들 다 보는 앞에서 신우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했어요. 이제 앞으로 직접 키우라고 못한다고 했어요. 역시나 신우는 엄청 싸가지 없게 자꾸 자기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말하라고 하며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저희 집은 난리가 났고요. 그냥 그 신우가 일하는 가게로 가자고 어떻게 생긴 여잔지 얼굴 좀 봐야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간신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차 한 대로 힘들어서 두 대에 나눠 갔습니다. 카시트도 척척 설치하고 신우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이 엄마 둘은 저희 집에 남아서 아이를 봐줬고요. 차 타고 가는 도중에도 정말 단 10초도 쉬지 않고 신우욕을 했습니다. 세상 이런 힐링이 없었네요. 스피커폰으로 집에 남은 엄마들과 통화하며 갔어요. 그때 저희 집에는 아이들만 10명이 있어서 빠르게 전달하고 와야 했거든요. 최대한 서둘러서 갔어요. 그렇게 신우 시댁에 도착해서 현관벨을 눌렀고 어떤 아주머님이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예전에 신우 시댁에 한번 왔었는데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소랑 이름하고 다 확인했어요. 신우 시댁이 맞더군요. 집안에 아이 하나가 뛰어다니는 걸 보니 그 아이가 첫째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우의 아이 셋을 데려다가 쪼르륵 났어요. 신우가 아이를 못 본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동보호소 번호가 써진 종이까지 함께 드리고 왔어요. 정 힘들면 여기에 전화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또 저희 집에 놓고 가면 그땐 여기 쓰여있는 주소에서 직접 찾아가시라고 했어요. 신우 시어머님은 처음에 무슨 상황인가 얼떨떨 하시더니 점점 눈빛이 토끼 눈으로 변하더군요. 나중에는 표정이 정말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셋을 내려놓고 신우 카시트 싣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오는 길에도 신우욕을 하면서 갔고요. 저희 집에 엄마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신우가 분명 전화할 거라서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어서 저희 집에서 점심도 먹고 다 같이 기다렸습니다. 점심은 짜장면 시켜 먹었었거든요. 제가 쌌습니다. 그거 정리하고 앉아있는데 그때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스피커폰으로 받았고요. 신우는 제가 받자마자 저에게 욕을 퍼붓더니 저보고 미쳤다면서 거기가 어디라고 애를 데리고 갔냐고 중간에 반말까지 섞어가면서 하길래 점심때 짜장면도 든든히 먹었겠다. 신우가 먼저 말까지 놓고 편하게 말하길래 저도 정말 싹 다 내려놓고 참았던 말을 다 퍼부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너무 심하게 했는지 주변 엄마들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러다 애 울리겠다고 하면서요. 아주 흐드러지게 속에 담았던 말을 다 했습니다. 그 뒤로 신우랑 저랑 서로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연락도 단 한 번도 하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없는 사람처럼 하루아침에 꺼졌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다니던 가게도 그만두고 이젠 집에서 아이만 본다고 하더군요. 신우이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게다가 지금 생각해도 참 웃긴 게 제가 그렇게 신우에게 엄청 퍼부었잖아요. 그럼 분명히 제가 그랬다고 신우가 고자질을 했었을 텐데 시부모님이 그 일로 저에게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언급 자체를 하지 않으십니다. 혼난 적도 없고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렸네요. 요즘 동네 엄마들 만나면 저에게 계속 신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요즘도 아이 맡기고 도망 안 가냐고 계속 확인해봐요. 그래서 은근히 든든합니다. 엄마만 알아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신우 같은 가짜 엄마는 말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세상에 살다 이런 인간만도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장남으로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싹싹했기에 집안에서 많은 이쁨과 관심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었지만 머리가 나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상을 졸업하여 은행원으로 취직을 했었고 남동생은 집안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당시 한국 최고의 명문대를 들어갔었죠. 동생은 열정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좁디 좁은 저희 집에서 매일 새벽같이 악착같이 공부를 하며 자신이 기필코 반드시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말을 하던 아이였죠. 그런 동생은 저희 집안의 자랑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고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에 결혼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참 행복했었죠.
동생이 데려온 올케는 첫인상부터 서울 여자였죠. 저희는 당시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 동생만 학교 때문에 서울로 가서 공부를 했었고 졸업 후에 직장도 서울로 구해서 다녔기에 동생이 데려온 서울 여자는 저희 집에 많은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말투나 옷 입는 것 등등 서울 깍쟁이 여자처럼 부모님께 인사드리던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동생은 결혼하고도 잘 살 거라 생각해서 저희 집은 없는 형편에 빚까지 내서 동생 명의로 집을 해줬죠. 그런데 이 모든 일상이 깨진 것은 그로부터 6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정말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모든 게 꿈만 같았고 거짓말 같았습니다. 엄마를 겨우 모시고 동생의 장례식장에 도착하고서야 정말 동생이 죽은 걸 실감했어요. 동생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막 5살이 된 딸아이 하나와 올케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치렀을지도 모를 동생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올케가 글쎄 부산에 내려와 자기 딸아이를 저희 부모님께 버리다시피 맡기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의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딸아이가 졸라서 왔다는 말을 했고 그 길로 조카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죠. 올케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이던 동생 명의로 해준 집이 자기에게 상속이 되자 그 집까지 다 팔고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친 겁니다. 정말 그 올케를 잡기 위해 알아봤으나 상속도 정상적으로 다 되었고 저희가 어떻게 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시간이 흘러 천신만고 끝에 올케와 연락이 되어 조카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말에 자기는 모른다며 고아원에 내다버리던지 우리가 키우던지 정씨 집안의 자손이니 알아서 하라더군요. 그 뒤로 알고 보니 이 짐승 같은 여자가 바람까지 나서 저의 동생 재산까지 꿀꺽해서 재혼하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새 남자가 자식 딸린 게 싫다고 해서 저희한테 버렸던 거고요. 돈이라도 내놓으라니까 올케는 자기 재산이고 앞으로 볼 일도 없을 텐데 내놓긴 뭘 내놓느냐며 비꼬더군요. 덕분에 진짜 돈도 돈이지만 돈이라는 걸 떠나서 너무 괘씸하고 올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아주 한순간에 진짜 초상을 한 번 더 치른 것처럼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만 해도 동생이 죽고 나서 올케가 그래도 우리 가족이라고 여기고 불쌍하다며 이걸 어떡하냐며 저희 엄마가 음식도 계속해서 보내고 필요한 거 있을 때 저희한테 모두 요청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심지어 그것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전 재산까지 싹 다 정리했다는 게 저는 너무 분하고 치가 떨리더군요. 근데 어쩌겠어요. 올케는 그렇게 도망가고 조카는 대체 무슨 죄입니까? 조카는 자신이 버려진 걸 지금도 이해를 못했는지 매일매일 엄마는 언제 오냐며 물었고 그런 조카를 껴안아주며 저희 부모님은 정말 세상이 망하는 듯이 우는데 그 꼴을 저는 도저히 못 보겠더군요. 아무래도 동생이 죽고 나서 저희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는데 올케는 저짓거리까지 하고 나니까 조카를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우리 부모님 상까지 치를 것 같아서 무작정 일단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희 집은 남편과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요. 저는 은행원이었죠. 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한 명까지는 더 먹여 살릴 여건이 되었고 남편도 솔직히 좀 탐탁지 않아 했지만 모든 걸 받아들여줬습니다. 제가 죽은 동생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기에 어차피 둘째 낳았다고 치자고 말을 하더군요. 저희 아들은 동생 딸보다 1살이 많았거든요. 사촌 동생이 앞으로 여동생이 될 거라고 하니까 저희 아들은 사려 깊게 생각하더니 사촌 동생이 많이 힘들겠다며 앞으로 자기가 잘 챙겨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아들 덕분에 조카가 딸로서 저희 가족으로 생활 적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부 다 조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조카도 처음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자신을 버린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도 힘들어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고 저의 가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조카가 엄마라는 말을 익숙하게 쓰기까지 3년이 걸렸었네요. 그렇게 조카를 제 딸로 받아들이고 정말 저의 친동생의 자식이지만 제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늦게 생긴 제 딸은 제 친동생이었던 아빠를 닮았는지 공부를 어릴 때부터 엄청 잘했습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뭔가 공부 잘하는 타고난 유전자 같은 게 정말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요. 저희 아들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조카 딸은 정말 영특했어요. 별다른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도 항상 전교 등수를 놓치는 법이 없었고 저에게 칭찬받는 게 좋다며 공부를 취미 삼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공부하는 조카가 이뻐서 가해도 붙여주고 학원도 보내며 제가 퇴근 후에는 딸의 공부도 항상 체크해주고 정말 친아들과 다를 바 없이 키웠습니다. 그런 조카 딸이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고 수능 시험 쳐서 의대에 입학하던 날은 정말 입학 소식에 조카 딸의 손을 잡고 제 친동생의 무덤에 가서 한참을 울었었네요. 무덤 앞에서 저는 말하기를 네 딸 내가 이렇게 잘 키워서 지금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내 딸이 되었다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으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당당하게 의대를 입학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딸이 왜 응급의학과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아빠 같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응급실이라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병원에서 응급실만큼 전쟁터인 데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자기 아빠의 죽음 때문에 그 힘든 길을 간다는 조카 딸을 저는 차마 말릴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조카 딸이 전문의가 되고 나서 1년가량 지났을 무렵 저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올케년이 찾아왔습니다. 말라붙은 얼굴에 보톡스는 얼마나 맞고 성형은 어찌나 많이 했는지 옛날 모습은 알아볼 수가 없더군요. 그러나 풍기는 분위기가 잘 사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 어디 갔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래서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기에 찾아와서 버린 딸을 찾냐니까 올케는 말하기를 당연히 내가 친엄마이고 내 혈육인을 찾는다며 자기 딸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올케의 뺨을 저는 내리쳤습니다. 그 후 올케년에게 소금까지 뿌려서 내쫓아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딸한테서 친모가 병원에 찾아왔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몹시도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그냥 무시하라고 했지만 그 미친 올케는 조카 딸이 일하는 병원 응급실에 쳐들어와서는 자기 딸이 낳아준 친엄마를 버린다고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고 결국 병원 원장실까지 불려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도대체 버릴 때는 언제고 제가 그래서 올케에게 바로 연락하니까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저랑은 할 말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래서 하늘이 무섭지 않냐니까 자기 딸이 자기 낳아준 친엄마랑 만나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거냐고 뻔뻔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올케는 하나 남은 자기 딸에게조차도 질리게 만드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 이후에도 딸이 일하는 병원에 몇 번을 계속 찾아오자 조카 딸은 경찰에 신고하여 협박죄, 폭행죄로 고소했고 양육비도 모조리 고소로 대응을 해서 오히려 돈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올케는 저희에게 싹싹 빌며 자기가 사실 지금 돈이 얼마 없다며 이 돈마저 뺏어가면 자기는 죽어야 된다면서 제 친동생이자 정신나간 올케의 남편이 죽고 나서 만난 재혼한 남자는 알고 보니 글쎄 지독한 알코올쟁이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재혼 후에 자기도 맞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재혼한 남편 그놈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자기 돈까지 다 들고 가서는 부도까지 내버렸고 결국 재산도 지금 거의 모두 바닥이 나서 이혼했다고. 그렇게 자기는 혼자 지내다가 너무 외로워서 딸 생각이 나서 찾아왔는데 딸이 의사가 되었다는 말에 잠시 자기가 미쳤던 것 같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고소 좀 취소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알고 봤더니 올케는 그놈이랑 무슨 사기까지 연루되었는지 집행유예 중이었습니다. 경찰서 또 오면 큰일 났던 거였죠. 결국 올케는 그 전에 죄를 지은 형 때문에 법정 구속이 바로 되었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받아 현재 감옥에 있네요. 제가 감옥까지 찾아가서 올케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딸 찾아와서 어줍잖은 기생충 짓거리 하면 그땐 감옥에서 아주 평생 썩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러니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만약에 얼씬거리기라도 하면 필히 가중처벌이라고 말을 하니 감옥은 무서운지 벌벌 떨더군요.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나서 제 친동생은 결혼을 한 건지 마음 같아서는 아주 그냥 영원히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